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의 정유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소아비염 치료의 모든 것입니다. 비염은 크게 감염성 비염과 비감염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감염성 비염은 우리가 흔하게 감기라고 부르는 종류의 비염이고요. 비감염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하고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알레르기 비염은 비알레르기 호상구 비염, 또 혈관운동성 비염, 비대성 비염, 위축성 비염, 약물 중독성 비염 등 여러가지 비염들이 있습니다. 감별 진단을 할 때는 우선 알레르기 비염과 아닌 비염들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의 4대 증상인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호상구 증가가 있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거나 또는 스페시픽 IgE가 세rum에서 증명되는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스페시픽 IgE는 마스트나 캡, 라스트 등의 검사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임뮤노캡이 가장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상구 증다성 비염은 증상은 알레르기 비염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정상을 보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비즙 도말 검사에서는 호상구가 1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됩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은 증상이 있으면서 비즙 도말 검사라든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얘기해서 검사상에서는 어떤 양성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환경요법과 약물치료, 면역치료, 수술치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차 치료로 쓰이는 것은 환경요법과 약물치료가 되겠고요. 환경요법과 약물치료에 반응을 안 하거나 환경요법과 약물치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역치료나 수술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인이 되는 항원을 회피하는 회피요법이 주가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회피요법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비특이적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해서 먼지, 공해물질, 담배, 찬 공기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토피컬 내저 스테로이드하고 오랄로 쓰게 되는 항히스타민제와 항류코트리엔제가 주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혈관 수축제, 비만 세포 안정제, 항콜린제, 전신용 스테로이드제, 안용액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각각 약물들은 특징이 있어서 인트라네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3일 내지 5일 정도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효과 발현 시간이 좀 늦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꼭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하루 이틀 쓰고 많은 경우에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인트라네저 스테로이드는 효과는 좋은 반면에 작용 시간이 좀 느린 편이고 항히스타민제는 효과는 빠른 반면에 내절 옵스트럭션의 효과가 좀 적은 편이라서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약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절 옵스트럭션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항루코트리엔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코막힘이 계속 지속되면 토피컬 내저 스테로이드제 이외에 토피컬 디콘제스턴트를 쓸 수 있는데 토피컬 디콘제스턴트는 2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약물 중독성 비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고 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콧물이 주인 증상의 경우는 안티콜리너직스를 추가할 수가 있겠고 그래도 잘 낫지 않는 경우는 전신용 스테로이드제를 쓸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에 그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러지 컨정티바이티스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눈 증상에 대한 안용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안티히스타민으로는 루파타딘과 에바스틴이 있는데요. 에바스틴은 예전에 나온 약이긴 하지만
패스트 리졸빙 타블렛 형태로 새로이 출시가 되었고, 루파타딘은 뇌절 옵스트럭션에 효과가 있는 안티히스타민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안티히스타민이 뇌절 옵스트럭션에는 효과가 적다는 면을 좀 더 보완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인트라네절 스테로이드는 방향이 중요한데 눈 방향으로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로 뿌리게 되면 septum에 주로 묻어서 충분히 도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절 캐비티를 전체적으로 덮기 위해서는 라테랄 방향, 수피리어 라테랄 방향으로 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겟티드 테라피로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오말리 주밥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지만 시비어 리프렉터리 아스마에 허가가 나 있고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알러직 라이나이티스만 있는 환자에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향후에 단가가 많이 낮아지거나 한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비어 리프렉토리 아스마에서 라이나이티스가 겹쳐 있는 경우에 주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요법이나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약물요법을 쓰는데 부작용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약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인 경우 또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서 증상과 연관된 항원이 발견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면역치료는 3년 내지 5년 정도 지속하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니어서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방법 또한 주사를 맞는 스킷은 매달 맞게 되겠고 서브링구알로 쓰는 슬릿은 매일 쓰게 되는 그런 이뮤노세라피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5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요새 와서는 로도즈로 인트라 림파틱 이뮤노세라피 인젝션을 하는 경우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치료 또한 계속해서 병원에 와야 되고 효과면에서 좀 제한적이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은 상당히 있는데 이 면역치료로도 낫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수술치료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코막힘 증상에 주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에도 일부 환자들에서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술치료는 주로 하비각계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고주파로 에블레이전을 시켜서 소프트 티슈를 리덕션 시키거나 또는 콜드 인스트루먼트로 하비각계의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션을 리섹션 하거나 또는 아웃프랙처를 시켜서 에어웨이를 확보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비각계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막힘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코막힘은 10명 중에 한 8명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같은 다른 증상들은 10명 중에 6, 7명 또는 5명, 6명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코막힘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코막힘 이외에도 다른 증상에도 효과가 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하고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환자의 하비각계 수술 결과를 비교해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초기 결과는 좀 더 좋은 반면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종류의 비염 환자가 효과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되어 있죠. 알레르기 비염 수술이 단순히 코막힘만 해결한다기보다는 글랜드를 일부 줄이고 에이퍼런트와 이퍼런트 너브 엔딩을 일부 파괴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감소하고 또 너브 리플렉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염증 매개 인자를 줄이는 데도 역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스웰링이 생기면 인피리어 터비네이트가 septum에 붙을 정도로 스웰링이 생겨서 에어웨이가 거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이나 다른 치료들로 에어웨이를 확보해서 충분히 코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수술의 주 목적이 되겠죠. 아침 시간에 얘기가 나왔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노출된 환자들에 있어서 그런 이뮨 모듈레이션이 된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인펙션이 상당히 있게 되는데 라이노바이러스 중에서도 타입 A와 타입 C 라이노바이러스는 에어웨이 데미지를 일으키는과 동시에 타입 2 헬퍼셀 리스폰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 시기에는 이뮨 리스폰스가 굉장히 임머추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그 이뮨 시스템이 성숙되고 모듈레이션 되는 데는 것 마이크로바이오타,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인펙션을 막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생후 3년, 그러니까 3살 이전에 주로 형성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전체적인 박테리아를 줄이면서도 패소제닉 박테리아는 느리고 또 항생제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많이 추천되고 있는 것들이 박테리아 라이세이트를 오랄 유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박테리아 라이세이트를 쓰게 되면 인펙션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게 되고 또 림포이드 티슈를 자극해서 그런 그 장의 림포이드 티슈가 블러드 스트림을 통해서 몸 전체의 이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가설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박테리아 라이세이트를 소아 시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알레르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인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non-specific immunomodulation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 라이세이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가설에 대한 모식도인데요. 박테리아 라이세이트가 들어가서 이뮨 리액션을 일으키고 그게 림포이드 티슈에 의해서 메모리가 되고 블러드 스트림을 통해서 이 에어웨이 쪽의 림포이드 티슈에 역시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프로텍션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알러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뮨 리액션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 라이세이트를 처치한 마우스와 처치하지 않은 마우스를 비교해 봤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IV로 인젝션을 시켰을 때 이런 박테리아 라이세이트를 처치했던 그런 마우스에서는 바이럴 로드가 줄어들고 또 박테리아 슈퍼 인펙션에 대한 프로텍션이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주입했을 때에도 TH2 리스폰스는 줄어들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리스폰스가 좋아지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이런 인펙션과 알러지 두 가지 다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라고 되어 클리니컬 스터디를 보면 알러지하고 아스마 히스토리가 있는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에서 박테리아 라이세이트를 복용시키게 되면 알러지하고 인펙션에 대한 이뮤니티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알레르기 질환도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프로바이오틱스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TH2 레스폰스를 레귤레이션하고 것, 렁, 크로스톡을 통해서 이뮨 리액션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텀 시비어리티를 줄이거나 메디케이션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패소제닉 박테리아 또한 줄이게 돼서 좀 더 장 건강에 유익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균이기 때문에 위산을 통과해야 해서 장까지 도달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뮨 컴프로마이즈드 환자에 있어서는 드물게 sepsis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천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종류의 비염과 부비동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중독성 비염은 국소 비혈관 수축제, 주로 코막힐 때 쓰는 거죠. 이 토피칼 디콘제스턴트를 2주 이상 사용했을 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축제를 사용하면서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코막힘이 발생하고 약물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를 약물 중독성 비염이라고 하고, 치료할 때는 약물을 끊는 게 첫 번째가 되겠지만 한꺼번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차 끊고 인트라네자 코티코스테로이드로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도 코막힘이 계속 생길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게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급성비염은 감염성 비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감기에 해당이 되죠. 급성비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코감기 바이러스가 전체의 한 50% 정도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RSV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레스피레이터리 바이러스들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요. 박테리아에 의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성비염은 주로는 바이럴 디지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로는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인펙션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징은 증상은 알레르기 비염하고 비슷해서 맑은 콧물, 또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근육통이라든가 미열, 오한, 두통,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전신 증상들이 있는가, 또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비염인지 또는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비염인지를 구분하는 클루가 되겠고요. 이런 코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 감염이 되면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같은 박테리아에 의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코감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안티바이오틱 쓰는 의미가 없고,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하고 식사를 잘하고 하는 제너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서포티브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진통 해열제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2주 이내에 호전되기 때문에 다른 스페시픽 안티바이럴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URI를 흔하게 일으키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같은 박테리아에 의한 염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는 요사이 백시네이션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박테리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안티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이 보통 한 달 이내를 급성 부비동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신 증상이 같이 있는 것은 앞에 바이럴과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농성 콧물이 있기 때문에 프론트 라이노리아가 메인 심텀이 되겠고요. 전신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인펙션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항생제를 3일 정도 투여한 다음에 항생제를 써서 3일 썼는데 낫지 않으면 교체 여부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스웰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토피칼 스테로이드제나 또는 뮤코라이틱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겠고요. 이런 급성 부비동염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엑스레이로 판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PNS 뷰를 찍어서 헤지니스가 남아있다고 해서 증상은 없어졌는데 급성 부비동염이 남아있으니까 약을 계속 써야 된다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증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까지는 약을 쓰라고 되어 있지만 증상이 없어지고 일주일 넘어서, 그러니까 라디올로지컬한 클리어런스를 꼭 기대하면서 약을 쓰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증상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보면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보이지 않고 토탈 헤지니스로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막실러 사이너스, 오른쪽 막실러 사이너스에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보여서 라이트 사이드 막실러 사이너사이티스를 보이고요. 칼도에 비해서는 프론탈 사이너스가 보이는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프론탈 사이너스가 좀 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 프론탈 사이너사이티스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도 일부 보이는데 PNS 뷰에서 좀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사이너사이티스 때 이렇게 뮤코자 티크닝만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셀러 사이너스가 뮤코자가 부어 있으면 가운데가 라디오 루센트하게 보이고 페리페리는 좀 더 헤지니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뮤코자 티크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아까와 비교해서, 방금 전 사진과 비교해서 프론탈 사이너스는 양쪽이 다 사이너사이티스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도 마찬가지죠. 주로 양쪽에 막셀러 사이너스에 사이너사이티스가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약을 썼는데 증상이 없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안티바이오틱스를 쓸 필요가 없고요. 다시 감기에 걸리면 또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티바이오틱스를 너무 오랫동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예방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비말을 피하는 것, 특히 마스크를 쓴다거나 기침을 할 때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거나 드라큘라 코프라고 그러죠. 그 팔꿈치로 기침할 때 가리고 기침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권장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인데요.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은 손을 마른 수건이나 마른 종이로, 깨끗한 종이로 해서 닦고서 버리는 것이 가장 인펙션을 스프레드 시키지 않는데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부비동염을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얘기하고, 원인균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농성 비루가 특징적이고, 항생제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항생제 치료를 주로 하게 되겠고, 만성 부비동염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하게 되면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나 막셀러 사이너스의 헤지니스를 보이고, 특히 만성 부비동염이 오래되다 보면 사이너스 오프닝 쪽에 내잘 폴립들이 생겨서 오프닝을 막기 때문에 사이너스에 고여있는 뮤코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질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로 해서 오프닝을 열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아에서는 그렇지만 만성 부비동염이 일반적으로는 재발이 잘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수술 전보다는 증상이 조절이 꽤 많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을 쓰는데도 안 낫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아에 한참 소아에서 많이 URI가 생기는 시기에는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까지도 보통 노말 아이 칠드런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고, 그런 그 소아들이 10대가 되고 좀 더 나이가 들고 자라면 80% 정도의 아이들은 콧물이 없어지고 부비동염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를 코얼리라고
불렀고 또 그 아이들한테 손수건을 달아서 학교에 보내고 이랬었는데 그 나이가 코를 많이 흘리는 그런 나이가 되겠고요. 요새는 그 하이진이 많이 개선돼서 코를 계속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코를 흘리고 다녔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 계속 축농증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약물에도 반응을 꽤 잘하고 수술은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환경 조절과 약물 치료를 우선시하는 게 소아에서는 맞다고 되어 있고요. 증상 조절에 주로 힘을 쓰는 게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